안녕하세요. 지금 바깥에서 즉흥적으로 녹화를 하게 됐어요. 오늘 사실 지금 집 앞에서 거라지 세일 중이거든요. 저희 사는 그 커뮤니티에서 이벤트를 해서 그 등록한 집들, 그 커뮤니티 그 웹사이트에서 홍보해주고, 그 정해진 시간 동안 그 물건들 내놓고 파는 건데, 저희 집이 이 커뮤니티의 네이버후드의 끄트머리에 있어서 아무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1시간 넘게 있었는데, 매출은 제로고요. 옆집에 그 3살짜리 꼬맹이가 하나 있는데, 아까 와서 장난감 하나 제일 큰 걸로 집어갔어요. 그게 끝입니다. 사실 뭐 딱히 물건을 많이 팔려고 했다기보다는 그냥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이랑 인사 좀 하고, 애들 하루 종일 집에만 처박혀 있게 하지 않으려고 나와가지고 강제로 옆에 앉아있게 하고 있는데, 아들은 평소처럼 폰이나 가지고 놀고 있고, 딸은 그래도 나름대로 뭐 하겠다고 기타 들고 나와서 치고 노래도 부르고 하다가, 지금 제가 레코드 한다 그러니까 정작 노래는 하지 않고 지금 쓸데없는 것만 치고 있어요. 낄낄거리면서. 지금은 뭐 딱히 주제가 있어가지고 영상을 찍는 건 아니고요. 그 책 조금 읽다가, 책도 읽을 만큼 읽어가지고 이미 한번 읽었던 거라 그냥 대충 녹화도 한번 하려고요. 라이브로 하기에는 또 사람들이 올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차마 못하겠고, 그렇습니다. 그동안 밀렸던 얘기들, 지금 뭐 자료 같은 건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어림잡아서 말을 할까 해요. 영상으로 찍었어야 됐는데 못 찍은 것들. 일단은 뉴브런즈윅 주가 그 연방 정부랑 협상을 해가지고 난민 망명 신청자를 한 400명 정도 더 받는 거를 조건으로 1250명이었나 1350명이었나를 PNP 인원을 더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MB주는 작년에 거의 3분의 2를 넘는 수준으로 TO를 다시 확보를 했고요. 확보하자마자 바로 자기들 이제 부족 직군 위주로 또 인원을 몇백 명 뽑았어요. 정확히 수치가 기억이 나지 않네요. NL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제 협상에 성공을 한 케이스고요. 결론적으로 뉴브런즈윅은 총 4,000명이 넘게 됐고요. TO가. 그래서 BC주보다도 훨씬 덩치가 큰 BC주보다도 더 PNP 인원이 많게 되었습니다. 타주들은 뭐 하는 건가 하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협상이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고, 그리고 주마다 이제 환경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 난민 망명 신청자를 수용을 하는 게, 그게 단 이제 몇십 명, 몇백 명이라도 되게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속적으로 주정부의 예산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그 큰 맘을 먹어야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온타리오주나 BC주 같은 곳은 기본적으로 그런 거를 굳이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몰려 있고 영주권을 타주에서 따면은 오히려 오는 주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급하게 할 필요가 없죠. 물론 온타리오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인구 변동이 제일 심했어요. 이번에 인구 통계가 나오면서 인구가 가장 크게 줄어든 주인데요. 사실 온타리오주도 급할 게 없습니다. 이게 전혀 뭐 별로 크게 신경 쓸 일이 아닌 게, 대승적으로 봤을 때는요. 지금 그 도널드 트럼프 정권의 관세 공격이 너무 심해가지고 온타리오주가 전체적으로, 특히 서던 온타리오주 쪽이 실업률이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는 상황이라 뭐 인원이 준다 그래서 딱히 뭐 크게 걱정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건 굉장히 안 좋은 일이긴 하지만요. 일단 첫 번째는 그렇고, 온타리오주 같은 경우에는 그 개편 공지했을 때 이미 나왔던 얘기인데, 그 인플로이어 포털을 지금 열었고요. 7월 초부터 바로 시행을 하게 되었고, 그 인플로이어 포털을 통해 가지고 이제 PNP 후보자들을 다시 이제 해당하는
저기 스트림 한정이긴 하지만 등록을 해야지만 진행할 수 있는 걸로 바뀌었고, 그 해당 스트림에 이미 EOI가 들어간 이제 건들은 다 지금 반송이 돼서 다시 인플로이어 포탈을 통해 가지고 등록을 해야지 진행할 수 있는 걸로 지금 확정이 났습니다. 이게 뭐 자료가 없으니까 되게 두서가 없죠. 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부정확한 게 있을까봐 또 걱정이 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양해를 해주세요. 예. 되게 대충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세 번째 얘기 뭘 하려고 했더라? 퀘벡주 얘기는 따로 영상을 찍으려고 그랬는데 워낙 내용이 방대해가지고 좀 생략을 할까 해요. 이번에는 지금 PEQ 같은 이제 중요한 스트림들이 11월까지 또 계속 더 중단을 하게 됐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PEQ 프로그램은 아마 사라지게 될 것 같아요. 그렇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나 또는 이제 불어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일정 기간 동안 일을 해가지고 영주권을 받는 그 프로그램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고, 대신에 다른 프로그램이 대체를 하게 될 겁니다. PEQ를요. 이 퀘벡주가 PEQ 프로그램을 없애려고 하는 거는 사실 새로운 게 아닙니다. 예전에 이제 키아리 채널에서도 이제 제 경험담으로 몇 번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제가 PEQ로 이제 영주권을 받았는데, 제가 받던 당시부터 지금 까크 정권은요, 예, 코알리시옹 아브니 깨백 당 정권은 항상 PEQ를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왜냐하면은 PEQ는 본인들이 이제 자유롭게 만질 수 있는, 손을 댈 수 있는 재량권이 상당히 없거든요. 일단 점수제가 아니고 기본적인 요건만 채우면은 사실상 선착순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결격 사항이 없으면은. 그래서 주정부의 자유도가 되게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캐나다의 이민 판도를 봤을 때, 흐름을 봤을 때 상당히 시대에 역행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퀘벡주에서는 이걸 손을 대고 싶었는데, 이번을 계기로 이제 확실히 손을 대려고 하는 게 보이고, 아마 퀘벡주도 다른 주들처럼 이제 유학 후 이민 프로그램도 점수제나 기타 등등 이제 다른 본인들이 퀘벡 주정부가 더 자유롭게 만질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보면은 어떻게 될지 이제 조만간 또 뉴스가 나올 테니까 지켜보도록 하죠. 그리고 어제 올렸던 영상, 거기에 이제 제가 팩트 체크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 있죠. 댓글에서도 뭐 이제 팩트 체크 어떻게 하냐, 뭐 그런 거 방법 같은 거 영상으로 찍는 거 어떠냐 하는 말도 있었는데, 예, 제가 잘만 찍을 수 있으면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뭐 채널의 성격과 100% 부합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제가 뭐 자료 조사 같은 거를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업무상으로도 상당히 능한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자료 분석이나 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제 업무인 건 아니에요. 그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제 본업을 하는 과정에서 일환일 뿐이지, 그래가지고 뭐 제가 뭐 엄청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뭐 따로 영상으로 해가지고 방법을 뭐 얘기한다? 그건 약간 애매한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영상을 찍는 김에 한번 가볍게 얘기하고 넘어가 보죠. 체계적으로 얘기를 하지 못할 거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자료 조사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이런 이제 이민 관련 뉴스나 뭐 통계 자료 같은 거에 한정된 것이긴 하지만, 이게 1차 자료냐 아니면 2차 자료냐,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3차 4차 자료냐, 이거를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1차, 2차, 3차, 4차가 무슨 뜻이냐면요, 기본적으로 1차는 그 소스에 정말, 그 뉴스에 정말 원천, 말 그대로 소스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공신력 있는 기관의 공식적인 발표 자료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면은 캐나다.ca, IRCC의 뭐 익스프레스 엔트리 이번 주 선발 결과라든지, 아니면 스태츠캔 있죠. 캐나다 통계청, 거기에서 뭐 인구 분포도, 뭐 이민자 유입 유출 뭐 이런 것들 통계 자료 같은 거 낸 거, 공식적인 거. 이제 지난번 영상에서
또 보여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그 UNCHR 있죠. 그 UN 난민기구. 그런 곳에서 1차적으로 그 웹사이트에서 내는 발표 자료들. 그게 1차 소스인 겁니다. 1차 자료인 거고요. 기본적으로 1차 자료가 가장 공신력이 있다고 볼 수 있죠. 다른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의미 있는 뉴스로 만들어 가지고 가공을 해 가지고 내는 것이 이제 매체들이나 뭐 QRE 채널 같은 유튜브 채널들이 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1차 자료를 이제 한번 가공을 해 가지고 내면 그게 2차 자료가 되는 겁니다. 2차 자료 중에 이제 공신력이 있는 곳이 대표적으로 뭐 뉴스 웹사이트들, 그러니까 뉴스 사이트들 중에서도 모든 뉴스 사이트가 다 똑같은 건 아니죠. 예, 공신력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이 공존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판단을 하는 거는 순전히 이제 본인의 몫인 거고요. 무엇이 가치 있고 정확한 뉴스인 건지, 그리고 아닌 건지. 그래서 2차 자료도 무엇을 쓰냐에 따라서는 그게 이제 공신력이 있고 신빙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2차 자료는 그 기본적으로 가공을 해서 내는 측에 이제 역량과 의도에 굉장히 달려 있습니다. 그 품질이요. 그리고 그거를 쓸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예를 들어 가지고 전문성이 있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제대로 된 뉴스로 가공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만든 곳은 신빙성이 있겠죠. 그런데 이 뉴스를 왜곡을,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왜곡을 해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의도가 됐든 자기들의 의도대로 사람들을 오도를 하거나 사람들의 생각을 조작하려고 하는 경우는, 그게 아무리 공신력이 있어 보이고 아무리 뭐 전문가 타이틀이 있거나 해도 그거는 가치 있는 소식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뉴스 사이트 거를 퍼오고 어떤 전문가가 올린 거를 얘기를 하고 뭐 그런 것들 있죠. 예를 들면 변호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사람들 있죠. 아니면 RCIC들, 이민 관련 뉴스를 냈을 때 RCIC들도 이제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대체로 본인들의 경험 플러스 본인들이 입수를 하는 그 데이터들,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가지고 정말 이상적으로 잘 얘기를 하면은 아주 좋은 소스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본인들의 영업을 더 이제 주목적으로 해가지고 뉴스를 약간 자기들한테 유리한 쪽은 부각을 하고 불리한 쪽은 가리는 식으로 하면은 또 그건 또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되게 이제 그런 거를 판단을 되게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딸리는 역량으로 그런 거를 최대한 선별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2차 소스를 인용을 많이 해요. 저도 사실은 뉴스 사이트나 이제 RCIC들도 인용을 많이 하는데, 변호사들도 항상 저는 더블 체크를 하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에 1차 소스를 찾아가지고 검증을 해요. 그 1차 소스의 의미를 정확하게 연결하는지, 정확하게 이제 판단을 해서 가공을 해서 얘기를 하는지, 아니면은 의도적으로 왜곡을 해서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의도적으로 왜곡을 해서 얘기를 하는 곳은 거르고, 그렇지 않은 곳은, 객관적으로 신빙성이 있는 곳은 취해가지고 이제 QRE 채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5분짜리 10분짜리 영상을 찍어도 그 내용을 준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데이터를 처리를 하고 판단을 하고 가공을 하는 작업은 또 그만큼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거죠. 제가 생색을 내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3차, 4차가 돼버리면은 사람들의 손을 여러 번 거치는 거기 때문에 이 소식에, 이 뉴스의 신빙성이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반대로 뭐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거지만요. 그거는 이제 순전히 그 소스에, 그 뉴스를 전하는 사람들의 역량과 의도에 달린 거고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런 인터넷 뭐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옛날에 우리 이제 인터넷이 없던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이 채널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인터넷이 없는 시대를 아예 경험을 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지만, 뭐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보면은 어떤 소식이 있었을 때 그거를 사람들이
이제 여러 번 거쳐서 가다 보면은 왜곡이 돼가지고 나중에 완전 딴소리가 되잖아요. 아주 옛날에 가족오락관이었나? 거기에서 그런 이제 게임도 있었어요. 예. 이 연예인들 막 7명, 8명씩 세워놓고 팀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하나의 이제 얘기를 하면 어떤 문장 같은 거 얘기를 하면은 그거를 그냥 머릿속에 외운 채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끝까지 가면은 이제 처음 얘기한 거랑 마지막 얘기한 게 얼마나 일치하는지 뭐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점수를 매기고 하는 게임이 있었는데 그걸로 승패를 가리고 뭐 유튜브나 뭐 매체도 다 똑같은 거예요. 뭐 전문가 채널이 됐던 이런 일반인 채널이 됐든 아니면 심지어 뉴스 사이트가 됐든 결국에는 이게 거치면은 옛날에 소문이 퍼지던 것처럼 하나의 이제 소스가 조금씩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완전히 다른 얘기지만 요즘 이제 AI를 많이 쓰잖아요. 챗 GPT를. 챗 GPT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리고 그걸로 이제 정보를 입수를 하고 판단하는 방법에 있어서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완전히 다른 영상으로 1시간 동안 얘기를 해도 부족하지만 이제는 점점 이제 챗 GPT나 아니면 다른 이제 AI 툴을 예전에 우리 구글 검색하던 것처럼 사용을 하는 시대로 점점 바뀌어 가고 있죠.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이제 예전보다 훨씬 더 오픈돼 있고요. 예, 옛날에는 이제 AI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뭐 사람들끼리 정보를 이제 얘기를 할 때도 뭐라 그래야 될까? 1차 소스를 직접 가지고 1차 소스의 웹사이트 링크를 해가지고 보여준다기보다는 챗GPT에 물어본 결과 같은 거를 이제 챗GPT 링크로 복사를 해서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챗GPT가 자료 검색을 정말 엄청난 속도로 효율적으로 빠르게 해서 주는 것에는 이건 챗GPT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제 대화형 AI 툴들이 다 그렇지만요. 엄청나게 효율적이고 빠르지만 문제는 얘네들도 2차 소스가 아니란 거예요. 어떤 소스에서 퍼왔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AI 쪽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GAGO라고. GAGO라 아니에요. GIGO, 기고라고 해야 되나? Garbage in, garbage out.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쓰레기가 결과물로 나온다는 겁니다. 일종의 그 소세지 메이커 같은 거예요. 왜 그 소세지 만들 때 왜 있잖아요. 그 이렇게 피 같은 거 이렇게 그 소세지 껍질 끼우고 이제 고기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돌리면은 이제 소세지가 돼서 나오는데. 그 고기가 품질이 좋아야지 소세지도 맛있고 좋겠죠. 예. 거기에 이제 쓰레기 같은 썩은 고기를 넣으면 썩은 소시지가 나오는 거고요. AI도 딱 그런 거예요. 예. AI의 문제는요, 뭐를 검색을 했을 때 얘가 이제 검색을 해오는 소스가 가비지면은 가비지가 나오는 거고 결과물로 아니면은 정말 정확한 신빙성 있는 소스를 찾아오면은 예, 신빙성 있는 자료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AI 결과조차도 더블 체크가 필요한 거고, 어떤 소스에서 받아왔는지를 알아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게 그 챗GPT죠, 명백하게. 근데 챗GPT가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 소스 사이트를, 웹사이트를 잘 안 알려줄 때가 있어요. 아니면 잘 알려줘도 뭔가 미묘하게 부정확할 때가 있고요. 예, 들어가 보면은 실제로는 그 소스가 없을 때도 있고 아니면 내용이 다를 때도 있고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원리로 그게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예. 아무튼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AI를 쓸 때도 되게 그런 거를 이제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고 챗GPT한테 물어보고 결과가 나오면 무조건 그걸 믿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너 이거 그 결과를 가져온 소스를 알려줄 수 있냐? 아니면 어떤 식으로 판단했냐? 너의 뇌피셜이냐? 아니면은 정말 공신 있는 소스를 가지고 와서 그거를 이제 네가 보기 좋게 가공을 해서 알려주는 거냐? 이런 저는 부가 질문을 항상 하는 편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항상 반박도 합니다. 너 이거 제대로 답변을 정확하게 못 준 것 같다. 이런 소스가 있는데 그런 것들 항상 주의를 해야 돼요.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게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최근은 아니지 몇 년 됐으니까 좀 요즘 많이 나오는 이제 업체가 하나 있어요. 한국에 뭐 몇 년 전에 고소를 당한 적도 있고 최근에 무슨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고발도 당하고 그랬는데 얘한테 얘래
챗GPT한테 이 업체의 평판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예, 이 업체가 얼마나 평판이 좋고, 정말 막연한 질문을 했습니다. 예, 조사를 하고 알려달라. 이 업체가 평판이 어떻고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지, 뭐 유튜브 채널도 있는데 유튜브 채널에서 어떤 얘기 하는지. 그랬더니 챗GPT에서는 그냥 그 구글 리뷰 있죠. 예, 구글 리뷰에 사람들이 좋은 말 많이 쓴다. 뭐 평점이 뭐 4.9점이네, 4.8점이네, 무지하게 높다. 그리고 커뮤니티에서도 뭐 좋은 후기들이 많이 나온다. 예. 뭐 아시겠지만 구글 리뷰 같은 거, 그리고 그 웹사이트에 그 회사 웹사이트에 후기 같은 거는 얼마든지 예, 임의적으로 가공이 가능하죠. 좋게 보이게 하게. 예. 객관성 따위는 없고요. 근데 그런 거 그냥 가지고 와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신뢰성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몇 년 전에 그 캐나다 현지 그 뉴스에서 이 회사가 고소를 당한 적이 있다는 뉴스가 나왔었는데, 이거는 조사를 못했냐 그랬더니 조사 못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아예 제가 URL을 알려줬더니, 이거는 굉장히 마이너한 지방지다. 그러니까 메이저 언론이 아니라 지방의 그냥 지역 언론에서 나온 거고, 고소를 당했다지 얘들이 뭐 유죄 판결을 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배제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지역 언론은 무시했냐 그랬더니 순위 검색 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식으로 챗GPT가 해명을 합니다. 참 기계인데 이럴 때는 지극히 인간적이에요. 이런 해명을 하고 핑계를 대는 측면에 있어서 진짜 웃기죠. 예. 챗GPT가 예전보다 많이 그 인간화가 됐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이런 면에 있어서도 좀 그러면 보이더라고요.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은, 우리 인간이 어떤 이제 그런 업체나 뭐 어떤 대상에 대해서 구글 리뷰의 내용도 알고 있고, 웹사이트의 내용도 알고 있고, 뭐 커뮤니티에서 고발당한 내용도 알고 있고, 지역 언론에서 그런 뉴스가 나왔던 것도 알고 있다면은 우리가 좀 더 판단이 가능하겠죠. AI가 아무리 빠르고 효율적이라 해도 지금 인간의 두뇌만큼 그렇게 정확하게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놀랍게도. 예.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요. contrary to popular opinion과는 달리.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인간이 판단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아무리 툴이 발달을 했다고 해도. 지금 이제 뭐 챗GPT가 있고 구글이 있고 인터넷이 있다 그래서 지금 2025년을 사는 우리 인간들이, 예를 들면은 뭐 1960년대에 살던 사람들보다 무조건 우수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때도 정말 훌륭한 두뇌들이 많고 엄청난 사람들이 많았고, 그 사람들이 이런 툴이 없어도 지금 우리보다도 훨씬 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의 두뇌는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변한 게 없기 때문이에요. 물론 뭐 몇십 년이 지나서 0.0001%라도 더 진화를 했을 수는 있지만,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우리의 두뇌로 판단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고, garbage in, garbage out 원칙을 생각을 해서 garbage가 아닌 가치 있는 정보들을 입수를 하고, 똑같은 데이터를 받아도 무엇이 가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고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벌써 24분이나 지났고, 지금 시간이 몇 시야? 30분 있으면은 이 커뮤니티에서 하는 그 거라지 세일은 공식적으로 끝나게 되고요. 지금 여기 서더 온타리오, 제가 사는 이 도시는 지금 구름이 짙게 끼어 있고, 몇 시간 뒤에 비가 온다고 해요. 근처로 산책 가려고 했는데, 그 벌링턴에 로열 보테니컬 가든이 있거든요. 거기 산책로가 진짜 좋아요. 다람쥐도 많고 새도 많고, 제가 동물 보는 거 좋아하는데 거기 가고 싶었는데 오늘 비가 와서 못 갈 것 같고, 가능하다면은 야구장 당일 티켓을 사서 가는 것도 생각 중이에요. 토론토 블루제이스 상대가 시카고 화이트삭스, 지금 메이저리그 최약체 중에 하나인 팀이죠. 이번에 교황으로 새로 부임하신 미국 출신 교황, 그 레오 14세였나? 예. 아무튼 그 레오 교황님의 응원팀이기도 한데, 지금 그래서 티켓이 US 달러로 20불짜리가 나와가지고, 외야도 아닌 내야, 꼭대기층이긴 하지만 보러 갈까 말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예.
간만에 시간이 나서, 예. 아무튼, 그래서 지금 밖에 있으면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고요. 애들은 제가 카메라 들기 전까지는 나름대로 프로덕티브하게 있다가 제가 이제 영상을 찍으니까 예, 정작 조용해지고 이제 폰 하고 있습니다. 예. 노래도 안 하고. 예. 아무튼 그렇고요. 이 영상은 지금 기타 사운드가 들리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들리신다면 저게 뭔지 아실지 궁금하네요. 예. 유명한 그 광고 저 사운드죠. 아무튼 그렇고요. 이 횡설수설 여기까지 시청해 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은 아마 제가 이번에 IELTS 시험을 봤었는데 5월 중순에 그거 시험 준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 영상을 찍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별거 아닙니다. 저는 IELTS 시험을 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물론 8년 전이긴 하지만 한참 전이긴 하지만 그동안 이제 녹슬었던 시험에 대한 감을 다시 이제 잡고 그리고 그 시험 자체에 대한 공부를 하는 쪽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좀 간략하긴 하겠지만 네, 좀 전에도 AI 얘기가 나왔지만 이번엔 저도 그 AI의 힘을 빌려가지고 좀 공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효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도움이 많이 돼서 어떻게 했는지 뭐 그런 것들 간단하게 얘기하려고 그래요. 저는 뭐 AI 프롬프트 전문가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지금 소위 말하는 요즘 뜨는 쿼던코 직업이라고 하는 뭐 AI 엔지니어 이런 거, AI 프롬프트 엔지니어 이런 건 더더욱 아니고요. 예, SNS 그 단문이나 짧은 영상으로 도는 그 SNS들 보면은 엄청 많이 나오죠. 뭐 이것만 하면은 뭐 하루에 부업으로 뭐 2,000불씩 하루 한 달에 부업으로 2,000~3,000불씩 벌 수 있다 이러면서 막 AI 프롬프트 막 쭉 뿌리고 뭐 이것만 하면은 뭐 선생 없어도 뭐 영어 마스터를 할 수 있다. AI와 함께 그러면서 막 프롬프트 말도 안 되는 거 뿌리는데 솔직히 말해서 실제로 효과 있는 거는 10개 중에 1개도 안 돼요. 그게 사실은. 뭐 아무튼 그거는 이런 독설을 또 갑자기 독설을 해서 죄송한데 그건 뭐 딴 얘기고요. 예. 아무튼 간에 저는 그런 딱히 그런 뭐 이것만 하면 뭐 할 수 있다라는 프롬프트 같은 거 하나도 안 쓰고도 AI를 활용해 가지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팁 공유를 할까 합니다. 물론 유료 툴을 썼기 때문에 돈은 좀 들었어요. 근데 그 든 돈이 제가 쓴 돈이 튜터 있죠. 실제 튜터 한두 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딱 그 가격으로 쳤을 때는. 그러니까 상당히 가성비가 좋다고 할 수 있죠. 예. 세상에 공짜는 없고 무료 툴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뭘 하시려면은 그래도 약간의 돈을 쓰실 각오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말이 길었는데 끝에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곧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인터벌 짧게 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지금 약간 시간이 나서 다음 주부터 또 일이 바빠질 거라 빨리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